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이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민기 팀장 어떤 네. 숫자 가져왔어요? 57% 가져왔습니다. 뭐죠? 이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수 지금 2만 명 넘었는데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대면 예배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는데 이걸 둘러싼 반발이 좀 여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개신교인 절반 이상인 57%가 이런 조처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라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니다. 네.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거고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인데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에서 29일에 실시됐고요. 7월 달에? 예, 최근이 그렇습니다. 아니네요. 맞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어쨌든 종교 집회 자제 등의 권고 조치가 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응답자 57.2%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률이 35.5%였는데 재밌는 건 이제 교회 내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직자는 49.9%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뭐 서리 집사 권찰은 39%, 직분이 없는 신자는 29.9%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7월 달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뭐 사랑제일교회 또 광화문 집회 이게 논란이 뜨거워지기 전이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조사하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에 찬성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예. 그 응답자 중 또 다른 내용이 10명 중 9명 가까이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좀 심각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예. 한 7% 제외하면 정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다 감염 위험성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73.3%, 신뢰하지 않는다가 22.7%, 신뢰한다는 비율이 한 3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진행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전광훈과 한국교회연합 등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입장이 교회를 대표해서 크게 도드라지는 거는 그들이 좀 과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개신교 신자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오히려 반대로 대부분의 평범한 개신교인은 그들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뭐 이런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조사 결과가 있는데 지난 29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6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종교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건 뭐 어떤 조사예요? 이번 조사 일단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올해 6월 23일에서 26일 전국 만 20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걸고 이건 또 6월 달에 한 조사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개신교인에 대한 이 국민들의 좀 인식을 좀 알아본 건데 예. 국민 사이에서는 천주교나 불교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신교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불교인은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택하는 건데 온화하니 한 34.1%, 40.9%, 따뜻하니 29.7%, 27.6%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습니다. 근데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3%, 뭐 또 좀 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기꾼 같은 29.1%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또 6월 달 조사인데도 이랬다? 그렇습니다. 이거 최근 조사하면 이게 부정적인 게 더 높아지겠네요. 더 나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빅데이터 상에서도 개신교나 기독교 관련해서 최근 언급들은 사실은 아무래도 좀 전광훈 목사라든지 그 집회 관련해서 많이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80% 가까이가 좀 부정적이라고 그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분들 이런 조사 결과를 잘 좀 봐야 돼요. 네네. 그렇죠. 자, 다음 이 소장이 가져온 숫자는요? 네, 저는 7주 가져왔는데요.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 7주 만에 다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문 대통령. 예, 문 대통령 예. 국정수행에 대한 그 평가 조사 결과인데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4일에서 28일까지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긍정 평가가 49.0%, 부정 평가가 46.7%로
그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인 2.3%포인트가 났는데 어쨌든 긍정평가가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인데요. 이게 리얼미터가 지난 24, 28일 한 조사 말고 또 8월 셋째 주에 한 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때도 그 긍정평가 49.4, 부정평가 46.6으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그 대통령 긍정평가가 다시 부정평가를 앞서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지율 상승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 70대 이상층이 거의 9.2%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울에서 4.6%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그 고연령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이 원인과 관련해서 예. 그 랠리 어라운드 더 플래그라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데 안보 결집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힘을 실어주고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래서 여당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예. 그런 흐름이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다시 수도권 재확산 과정에서 나타나서 고연령층이 대통령 지지율을 좀 견인하는 그런 그렇죠.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도 반응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언급량이 일주일 동안 12만 7,700여 건인데 언급량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연관어 1위도 뭐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코로나고 2위가 방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키워드가 이제 뭉쳐지는데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예. 뭐 의사협회 이런 의협 관련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얘기 약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나 전광훈 목사. 그다음에 이제 고영주 공산주의자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영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아니죠. 그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2013년에 이제 박문진 이사장 그렇죠. 지냈던 고영주 변호사가 그때 이제 당시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한테 이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던 게 이제 최근에 유죄 났죠. 2심이 나왔는데 이제 집행유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대법원 간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등장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긍부정 비율은 36.5 대 40.3으로 부정이 살짝 높은데 추세는 지금 긍정이 올라가고 부정이 그렇죠.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도 뭐 그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가 좀 나빠지거나 언급량이 많아지면 또 대통령에 대한 긍정 비율은 좀 올라가는 그렇죠. 반대로 가는. 위기 시에는 결집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도 확연히 예.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번에는 또 이 정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이게 또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이제 야당 예. 쪽에 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 지난주에도 그렇죠. 짚어드렸던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게 대통령에 대한 지도로 연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추세가 근데 계속 갈까요? 지금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세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경제적 이슈랑 정치적 빅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제적 이슈는 세일즈 외교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는 증시 하락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빅 이벤트는 이제 정상회담이나 올림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거는 국가적 위기인데 뭐 금융위기나 전쟁 이런 팬데믹 같은 감염병 확산 이런 것들이 그 위기 프레임으로 작동을 해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로 보면 좀 현 정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나 방역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가 이게 좀 잦아들면 다른 이슈들이 또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이제 긍부정이 데이터상에서는 그렇죠. 조금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 부동산 정책이 아직은 그 이제 효과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고 의사 파업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불거지게 되면은 네. 또 이제 하락세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전 팀장이 가져온 숫자는 70입니다. 70 네. 노인 연령. 맞습니다. 예.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좀 상향 조정하자 이렇게 논의에 나선 건데 27일이죠.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방향 담아서 발표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에서 나온 이야기죠. 70세 안팎으로 좀 조정하자 이 안이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 역시 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고 사실 이렇게 되면 기존 고령자 대상으로 이뤄졌던 혜택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정년 연장까지 막다에 있어서 말 그대로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경로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초연금 지급이라든지 뭐 지하철 무료 승차, KTX 30% 할인, 그리고 뭐 틸리 임플란트 의료비 50% 할인인데 이거를 이제
상향했을 때 현재 받고 있는 분들 혜택을 빼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뭐 이런 분류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고령사회죠. 그렇죠. 그 주민등록 인구 통계 7월 올해 거 보니까 65세 인구 비중이 16.1%나 됩니다. 2025년이면 이 비율이 20%로 뛰어오르면서 그때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5년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자 기준을 지금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게 되면은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니까 약 269만여 명 정도가 65세에서 69세 사이예요. 그래서 노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예. 꽤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전체 65세 인상 인구의 32.4%나 되거든요.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군요. 네. 그래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 부담을 한 3분의 1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예. 바꿔서 말하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에게 기존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히 아마 접근해야 이걸 돼요. 조정하더라도 기존에 부여되던 혜택을 뺏지는 못할 거려. 그러면 그분들 유지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새로 들어가는 분들의 분들부터 이게 그럼 그분들은 좀 피해가 있긴 하네요. 지금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우리.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여론은 지금 어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그 1월에 리얼미터가 CBS 이래로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었습니다. 예.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인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5.9%고요. 반대가 한 41% 정도. 그러니까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었고 빅데이터 상의 분석도 지난 한 달 언급이 한 6,500건으로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긍부정 비율이 32.8대 24.6이고 또 중립 감성어가 높게 예. 나타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전체 국민 대상 조사는 찬성 쪽이 좀 우세하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맞습니다. 다음 이 소장 관련 숫자도 갖고 오셨죠? 네, 0.84명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의 숫자예요. 사상 최저라면서요. 예, 또? 결국 한 명도 지금 안 낳고 있다는 숫자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통계청 26일 발표한 2020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월에서 6월 전국 출생아 수가 14만 2,663명으로 역대 최소고요. 이거는 지난 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로도 역시 최소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가임 여성, 즉 1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요. 이게 지금 그 연초에 보통 그 이렇게 집중이 되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지금 2분기에 이 정도 숫자니까 올해 전체 그 출생아 수는 30만 명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것으로 예.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예. 지금 2018년도 OECD 37개국 평균인 1.63명과 비교해 볼 때도 거의 아주 밑바닥인 그런 숫자입니다. 뭐 평균의 절반이네요. 네, 절반에 참. 해당하고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거의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근데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면서요. 네, 지금 2012년 이후에도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도 거의 지금 8위를 달리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그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 만혼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거, 예. 그다음에 1인 가구 증가, 소득 수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뭐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직장이나 가사 병행의 어려움 때문에 더 저출산 그렇죠. 일어나는 게 높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그렇게 또 이른바 모성 갑질을 한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직장 갑질 119에서 직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받는 사례들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예. 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이냐, 아기 나오면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이런. 이래요? 근데 좀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들어서게 되면은 역시 분위기가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변하지 않는 그런. 그리고 직장갑질 119에서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겠냐, 낳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근데 결혼해서 임신, 출산, 육아까지 4단계를 통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것이 바로 그냥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 낳는 거를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모성보호법을 더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저는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가 불안하면 더더욱이나 그리고 그렇죠. 해시태그가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가잖아요. 예, 그럼 예. 무조건 독방 육아랑 육아지옥 이게 키워드 뜨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힘든 게 계속 그쵸.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를 낳는 걸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저출산 고령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큰일 났습니다. 여론 숫자는 살아있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